현대 이상심리학 권성만 교수님의 책을 기본으로 또 발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사실은 발표 정리라기보다는 함께 공부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정해서 조금 많은 활자들을 넣었고 또 공부하다가 이재현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신 내용 그리고 소개해 주신 책들을 또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발표에 앞서서 이 현대 이상심리학이라는 이 전공서만 제대로 외우고 있어도 어떤 내담자를 만나든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상담을 잘 해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은 불안장애 중에서 범불안장애를 또 그 발표에 PPT로 만들었는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모든 이제 이상심리학의 장애와 또 그런 것들을 정리해 나가려고 하는 또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 오래 걸릴지라도 이 책 하나만 달달 외워도 상담이나 이제 심리 이런 쪽에서 또 정확하게 상담을 해낼 수 있고 또 치료의 과정에 잘 적응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공부할 때 같이 외웠던 그 목차여서 한번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1장부터 이상심리학은 어떤 학문인가? 또 이상심리학의 이론적 입장, 이상행동의 분류와 평가, 그리고 제4장부터 불안장애, 4장의 불안장애, 이 불안장애 안에는 7가지의 또 유형이 하위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범불안장애, 특정공포증, 광장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이렇게 7개의 또 하위 유형이 있습니다. 가장 불안장애에 들어가면서 이 불안이란 무엇일까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나 경험하는 불쾌하고 고통스러운 감정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불안은 이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경험하게 되는 아주 자연스러운 정서적인 반응인데요. 사실 불안이라는 말을 그냥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한 감정이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위험한 상황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돕는 순기능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위협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를 보호하는 적응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불안이라는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이 활성화돼서 막 동공이 확대되기도 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막 근육이 긴장되면서 땀이 나는 그런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위협적인 상황에 주의하면서 혹시 모를 부정적인 사건을 예상하면서 그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또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불안에는 크게 2가지로 정상적인 불안과 병적 불안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상적인 불안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평소에 느끼는 이 현실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있을 때 느끼는 아주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반응입니다. 이 불안은 예를 들면 마치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경보가 울리듯이 일어나는 아주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불안이 아닌 우리가 병적인 불안이라고 볼 때는 어떤 상황을 병적인 불안이라 얘기하냐면 이 위험한 일을 경계하는 그 경보 장치가 너무 민감하거나 위험하지 않을 때도 수시로 경계음을 내면서 불필요하게 경계태세를 갖출 때는 이 병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이 병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면요,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불안 반응이 부적응적인 양식으로 작동할 때는 병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병적인 불안의 특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현실적인 위험이 없는 상황이나 대상인데도 불안을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는 현실적으로 위험한 정도에 비해서 훨씬 심하게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병적인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불안을 느끼게 한 위협적인 요인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불안이 과도하게 지속되는 그 과정도 병적인 불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일반적인 정상적인 불안과
이 병적인 불안의 차이를 설명한 또 논문에서 그 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살짝 가지고 왔습니다. 이 테이블 1에서 보시면 이 정상적인 불안이라는 것은 아까 앞부분에 그 설명을 드렸듯이 걱정이 될 만한 상황에서 걱정되는 것, 사건이 일어난 가능성에 따라서 불안해하는 것, 그리고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잠을 못 자고 안정을 취하기 힘든 이런 불안들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불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범불안 장애의 불안이라는 병적 불안은 특정한 사건이 없는데도 모든 일에 불안해하거나 또 실제 사건의 심각성보다는 훨씬 더 불안의 정도가 과할 때, 그리고 뚜렷한 이유가 없는데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계속 불안하고 불면이 계속되는 것을 바로 범불안 장애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뒷부분에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릴 때 이제 부동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모든 일상생활에서 불안이 둥둥 떠다니는 상태, 그런 불안들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이 표를 보시면서 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이런 범불안 장애나 이 불안 장애에 대한 자료들을 찾아보면 또 다양한 또 조사 결과들과 또 우리나라와 또 다른 나라의 차이들을 또 알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불안 장애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이제 들었던 설명 중에 또 하나를 또 넣어 보았는데요. 이 병적인 불안이라고 할 때 또 이 패스라는 것은 감정을 얘기도 하는데 이 병적인 불안에서 이제 패솔로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장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에 들어가 있고요. 또 저희가 불안 장애라고 봤을 때 이 disorder이라고 하는 이 장애를 나타낼 때 저희가 보는 아주 큰 두 가지 기준은 바로 첫 번째로는 대인 관계가 무너진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일 또는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학업. 이 일 또는 학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을 때를 장애라고 하는데요. 바로 현실적인 적응에 문제가 있을 때 장애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불안 장애라는 것은 병적인 불안으로 인해서 과도한 심리적 고통을 느끼거나 현실적인 적응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불안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비접을 해서 공포증이라는 포비아, 이 포비아는 바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 공포를 얘기하고요. 인비저블, 이 불안이라는 앵자이어티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 불안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수업 시간에 들었듯이 이 앵크라는 것은 후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뒤에 제가 사진을 넣어 놓았는데 이 신경세포에 그 후크를 이렇게 달아서 그 연결이 계속 끊기면서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계속 이제 정상적이고 자연적이고 긍정적으로 흐르지 못하고 계속 부정성으로 끊겨지는 것을 또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서 그 세포를 잘 떠올리면서 앵자이어티가 어떤 그 양상으로 발현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7시간의 수면 상태와 17시간의 각성 상태에 대해서 이 두 가지의 건강함을 유지하고 이 시간의 균형과 이 질을, 양과 질의 그 균형을 잘 맞춰야 건강한 삶을 살게 되는데 이런 각성 상태에서 계속 둥둥둥 불안함이 계속 떠다니는 것을 바로 부동 불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안이나 이 짜증 같은 것들이 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되면 뇌에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피로감이 상승하고 이 코르티졸, 부신 껍질에서 코르티졸이 발생하고 또 속질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막 분비되었을 때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이 교감신경을 자극하면 저희들은 이 근육이 긴장되고 소화도 되지 않고 두통이 오고 막 과민해지는, 그리고 계속 장기 기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이 장기 기관에도 또 소화에도 그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성으로서는 좀 짜증, 그 다음에 남자로서는 화, 이런 것들이 계속 되면 점점 불안해지고요. 또 이 불안이 계속 되면 저희가 이제 후에 배울 이 우울 장애로도
발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이 어떻게 또 생성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네, 이런 것들을 또 함께 보려고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앵자이어티라고 말할 때 앵크가 이제 후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축삭 돌기 또 이렇게 세포가 갈 때 이렇게 후크가 달려서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막고 있다. 네. 다시 불안장애로 와서 이 불안장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불안과 공포를 주된 증상으로 나타내는 장애를 말하는데요. 이 DSM-5에서는 7가지 하위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범불안장애, 그리고 특정공포증, 광장공포증, 사회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리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이 케이스는 현대 이상심리학 책에 그대로 나와 있는 케이스여서 그냥 같이 읽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30대 주부인 K씨는 왠지 늘 불안하고 초조하다.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을 자주 느끼며 여러 가지 일로 걱정이 많다. 예를 들면 남편이 직장에서 실직하지 않을까? 자녀가 학교에서 싸우거나 따돌림을 당하지 않을까? 가족들이 병들어 아프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시집 식구나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싫어하지 않을까? 도둑이나 강도가 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비롯하여 사소하게는 자신이 만든 음식이 맛이 없으면 어떡하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어떡하나? 물건을 비싸게 사면 어떡하나? 등등 일상생활의 전반에 대해서 크고 작은 걱정이 많다. K씨는 이러한 걱정이 때로는 불필요하고 과도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막연한 불안감에 걱정을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하며 긴장 상태에 있게 되어 특별히 힘든 일을 하지 않아도 저녁 시간이 되면 몹시 피곤하다. 이러한 불안감으로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네, 이 범불안장애의 주요 증상은요, 일단 만성적으로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성적으로 불안한 것이 바로 과도한 걱정이 많은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 겪는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걱정하면서 계속적인 불안과 긴장을 경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아까 이제 장애로 말씀드렸듯이 대인관계의 문제 혹은 일이나 학업의 문제 이런 모든 현실적인 적응에서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이러한 범불안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매사에 참 걱정을 아주 많이 하고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또 사소한 일에도 잘 놀라면서 긴장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서 장기기관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제 소화도 잘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걱정을 하다 보니까 계속 우유부단하고 꾸물거리고 또 현실적인 일 처리가 잘 되지 않는 현상도 보이게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DSM-5TR에서 진단 기준을 어떻게 내리고 있느냐, 그리고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상담이나 또 이 심리 관련해서 공부를 하는 저희들에게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 부분도 천천히 같이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 진단의 기준 첫 번째, A는 다양한 사건이나 활동에 대해서 과도한 걱정과 불안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 6개월 동안 50% 이상의 날에 계속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 60개월이면 180일 정도, 중에서 50%면 90일 정도인데요. 계속 연속적이거나 아니면 하루 걸러 하루를 계속 과도한 걱정과 불안에 휩싸여 사는 것. 그래서 6개월 동안 50% 이상의 날에 이 범불안 장애의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지를 진단하는 것.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그리고 이런 범불안 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은 이런 걱정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안과 걱정에 대해서 다음 아래 6개 증상 중에 3개 증상 이상, 그 다음에 아동의 경우는 1개 이상이 해당되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가장자리에 선 듯한 아슬아슬한 느낌을 느끼는가. 그리고 쉽게 피로해지는지. 그리고 주의 집중이 곤란하고 정신이 멍해지는지. 그리고 화를 잘 내는지. 근육에 긴장이 되는지. 그 다음에 수면에 장애가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까 그 호르몬에 의해서 그 장기기관과 근육의 긴장과 이 모든 것들을 저희들이 봤듯이 이 뇌에서 우리가 불안이나 짜증이 나타나면 막 코르티졸이 나와서 신체의 부분들이 장기 기간까지 이제 공격하는 그런 현상을 계속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불안과 걱정의 이 6가지를 꼭 알고 이 중에서 3개 이상 이 해당됐을 때 범불안 장애에 해당된다고 그 다음에 D번에 보면 불안이나 걱정 또는 신체적인 증상이 심각한 고통을 유발하고 사회적, 직업적 또는 다른 중요한 영역의 활동에 현저한 손상을 초래한다. 여기는 아까 우리가 디스오더 계속 이제 생각하듯이 대인관계의 문제와 그 다음에 일이나 학업의 문제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적인 일 처리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장애는 물질이나 다른 의학적 상태의 생리적 효과에 기인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저희들이 진단 기준을 볼 때 중요한 것은 이 장애가 다른 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 현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범불안 장애는 딱 범불안 장애에 대한 것으로 일어나는 불안이어야지 약물을 남용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로 범불안 장애의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 다음에 부신피조 호르몬 과다증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범불안 장애의 현상과 겹친다고 해서 범불안 장애로 또 진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또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러한 장애는 다른 정신장애에 의해서 다 더 잘 설명되지 않는다.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공황 장애에서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것이나 사회불안 장애에서 부정적인 평가나 강박 장애에서 오염 또는 다른 강박 사고 이런 다른 장애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한 불안과 걱정이 아니어야 범불안 장애로 진단이 된다는 것을 또 함께 또 기억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범불안 장애 임상적 특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일단 공부용이기 때문에 제가 모든 내용을 다 넣어놨는데 간략하게만 범불안 장애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약간 더 많고 여성이 전체의 약 60%를 차지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범불안 장애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고 이 증상이 평생 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범불안 장애의 원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이 범불안 장애는 일란성 쌍둥이가 이란성 쌍둥이보다 공병률이 높다는 일부 조사 결과에 근거 유전적 요인이 관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연구 결과는 범불안 장애 자체가 유전되는 것보다는 일반적인 불안 특질이 유전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고 합니다. 이 생물학적인 입장에서 불안의 그 뇌생리학적 기제를 밝히려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뒤에서 제가 찾은 그 자료에서도 나올 텐데요. 이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 글루메이트 등이 이제 불안과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로 이제 알려져 있고 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약물과 또 호르몬에 대한 조사들이 잘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불안 장애의 원인 중에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이 성격 구조 간의 역동적 불균형에 의해서 경험되는 이 부동불안이 범불안 장애의 핵심 증상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부동불안은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원초화가 그 충동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아가 이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나타나는 심리적인 그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봤을 때 불안장애는 환경 자극에 대해서 조건이 형성된 학습의 결과로 보게 되어 있는데요. 리틀 알버트는 그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아이가 흰 쥐를 보고 처음에는 불안해하지 않다가 그 흰 쥐를 보면서 계속 종을 울렸을 때 그 깜짝깜짝 놀라는 그 반응과 그 쥐가 결합되었을 때 완전 그 하얀색에 대한 그 동물에 대한 공포를 막 갖듯이 이 행동주의적 입장에서 범불안 장애의 이 원인은
불안한 사람들이 이런 인지적 특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위험에 관한 인지도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위험에 관한 인지도식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위험에 관한 자극에 주의를 많이 기울이고 그 의미를 위협적인 것으로 해석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떤 이원 청취 과제를 통해서 실험하는 것을 했을 때 오른쪽 귀에는 숫자를 들려주고 왼쪽 귀에는 방해 자극으로 단어를 하나씩 들려줄 때 이 단어를 무시하고 숫자 계산에 집중하게 하는 실험을 할 때 이 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왼쪽 귀에서 위험과 관련된 단어가 방해 자극으로 제시되면 숫자 계산에 너무나 어려움을 범불안 장애의 치료 그 범불안 장애는 매우 흔한 문제지만 다른 장애에 비해서 치료 방법이 잘 개발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범불안 장애에 대해서는 인지행동적 치료 방법이 개발되어서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걱정사고 기록지, 걱정사고 기록지의 다양한 그 형태가 있겠지만 이 자동적 사고 기록지라는 것들을 예시를 몇 가지 한번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또 그 사건에 대한 감정, 그 다음에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아주 자동적인 사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적어보면서 이 사건에 대한 그 생각과 감정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지를 체크해보는 걱정 사고 기록지. 그리고 또 복식호흡하고 긴장을 이완하는 기법을 쓰고 심상법, 명상. 이러한 인지행동 치료가 범불안 장애에는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적당한 수준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고민이 실제 불안을 일으킬 정도의 심한 걱정으로 전이된 것은 전전두엽에서 변연계로 이어지는 네트워크에서 감정을 얹으면서 발생한 그 사안에 대한 해석의 차이 때문이다. 안전하지 않다는 불안이 고민할 대상을 확 키워버린 것이다. 사실 고민과 불안은 뗄 수 없는 관계다. 어떤 일에 대해 고민하는 건 불안해지고 싶지 않아서다. 열심히 고민해서 해결책을 찾으면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불안은 시간축으로 보면 미래를 향해 있다. 미래를 대비하고 싶은 마음이다. 즉,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해 걱정하고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위험해질 상황을 피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걱정과 준비는 긴장이라고 하지만 그 수준이 지나치면 불안이라고 한다. 염려와 준비 정도면 좋은데 불안까지 가면 고양이만 하던 고민이 호랑이만큼 커진다. 네, 안정하기법 5가지 또 기억해 보면서 이 호흡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우리가 들숨과 날숨, 그중에서 날숨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빠지면서 머리와 몸에는 산소만 남는다. 그래서 1, 2분도 안 돼서 이 산소를 통해 적혈구가 온몸에 돌기 때문에 호흡을 90초, 호흡을 막 2분 이상 이렇게만 해도 온몸에 산소가 돌아서 이 날숨을 통해서 이 머리와 몸이 맑아진다. 한숨을 쉬는 것도 좋다고 얘기하셔서 기사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스트레스 받을 때 한숨을 쉬는 것이 이미 감정을 조절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또 다양한 그 감정을 순화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또 저희들이 또 힘들 때 이런 방법들을 사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불안과 불안장애 개념의 역사라는 그 짧은 그리스 로마 시대의 불안 이렇게 하면서 불안의 그 역사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도 나오는데요. 불안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명사와 또 그와 관련된 동사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좁다라는 그 단어와도 관련이 된다고 하면서 또 이 불안의 그 단어의 또 유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근대와 현대의 불안에 대해서도 이제 나오게 되겠고요. 그리고 DSM 진단 기준과 불안장애 역사에 대해서도 이제 나와서 저희들도 함께 이제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을 넣어 보았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뇌과학과
불안과 공포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에서는 불안을 주로 신경 전달 물질,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그다음에 가바 이런 호르몬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오타가 너무 많아서 또 후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DSM에 대해서 그 변화된 그 진단의 내용들 결론을 한번 읽어보고 함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불안을 경험한다. 즉, 불안은 인간의 지극히 보편적인 경험이다. 하지만 흔하게 발생하는 불안의 정상 수준과 비정상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것이 고려되면서 아직까지는 어떤 것도 절대적인 정답이 될 수는 없다. 다만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주는 지나친 불안이라면 어느 정도 잘 다루어 주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병적인 불안 증상에 대한 인지는 고대 사회부터 진작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나 증상에 대한 해석은 꽤나 긴 역사를 거쳤고 20세기에 이르러서야 독립적인 질병으로 생각되었다. 불안에 대한 이해는 지난 몇 세기 동안 다양한 과정을 거치면서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고 단순한 정서적 반응 이상으로 심리학적, 생물학적 측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불안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였는데 그것이 기반이 되어 인지행동치료와 같이 현대의 불안장애에서 유용한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인간은 불안을 이해하고 극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불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필요할 때 적절히 조절하는 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사회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